안녕하세요. 인생의 오후에 찍는 쉼표, 오후 쉼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기쁩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고독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만 못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느낄 때, 저녁 식사를 혼자 하게 될 때, TV를 보다가 문득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좋은 소식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쓸쓸하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라는 이야기를요.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이제는 고독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고독과 외로움이 어떻게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전에서도 이 두 단어를 비슷한 의미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곁에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갈구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무언가가 채워져야 한다는 느낌,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는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언제 누군가 연락이 올까? 언제 누군가 찾아올까? 기다리게 됩니다.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고 문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해가 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밤이 오면 더 외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TV를 켜놓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고독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외로움이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면 고독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고독은 자유롭습니다. 고독은 충만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죠. 상대방의 부모님께 잘 보여야 했고,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이 집 저 집 인사를 다녀야 했고, 집안의 대소사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때로는 내 의견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따라야 할 때도 있었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생겼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투자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대신해주고 싶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고, 회사에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참아야 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가야 했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 주어야 했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어야 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웃으로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했고,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했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누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부모, 배우자, 직장인, 친구, 이웃.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면, 그럼 진짜 나는 어디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배우자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이 모든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역할들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60을 넘기면서 그 많던 역할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30년, 40년을 다니던 회사를 떠나면서 명함도 사라지고 직함도 사라지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이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크게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던 일도 없어지고 빨래를 해주던 일도 없어지고 잔소리할 일도 없어집니다.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가 됩니다. 명절에나 잠깐 보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전화드릴 부모님도 없고 찾아뵐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어도 이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 문득 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 이제 늙은이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반쪽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TV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문득 내 차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들이 사라지고 관계들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죠.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부모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녀들이 떠나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비로소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역할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성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넓은 인맥,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명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고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동창회, 동호회,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골프 모임도 나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인맥이 재산이라고,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피곤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 안 나가면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올 것 같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지도 알게 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얼마나 공허한지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그런 모임들. 수십 명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지만 정작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자리들.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아무도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면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외로웠고, 웃고 떠들었는데도 공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교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만났지, 마음으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50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도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이제는 가식적인 만남은 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모임 초대를 받아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거절하면 미안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은 이해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에서도 선택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뒷방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주요한 은신처이자 고독을 확립해야 한다. 몽테뉴는 평생 동안 자기만의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죠. 사람들은 그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 깊이 사유했고
그의 위대한 사상은 모두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경험했죠.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겪어봤습니다. 희망도 가져봤고 좌절도 맛봤습니다. 건강했던 때도 있었고 아팠던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처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바쁘게 살아오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이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목표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성취보다 이해가 중요하고 성공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행복했을까? 나는 후회하는 것이 있을까? 나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만들었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생회고라고 부릅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잘 해낸 사람은 인생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정리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현명한 상담사라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이해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할 수 있고 고독 속에 있으면서도 군중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고독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끊임없이 타인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잠시 잊고 나 자신의 기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했죠.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아이들이 다 크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돈을 좀 더 벌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나중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언젠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간단해 보이는 말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노력,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바쁘게 살아오느라 이런 질문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입니다. 고독한 시간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60이 넘었을 때가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충분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쌓였다고 할 수 있죠. 이제는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마치 학자가 평생 모은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듯이 우리도 평생 쌓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TV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해야 할 일들의 소음, 핸드폰 알림음, 이메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에 답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다가 밤에는 TV를 보면서 잠이 듭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는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 속에서는 다릅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기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건 오직 고독한 시간 속에서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는 이런 질문들에 진정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생기니 문득 쓰고 싶어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을 했다, 저녁에 비빔밥을 먹었다 같은 짧은 문장만 썼답니다. 마치 초등학생의 일기장처럼요. 하지만 점점 글이 길어지더래요.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 떠오른 기억들을 쓰다 보니 한 페이지, 2페이지, 때로는 5페이지까지 쓰게 되더랍니다. 쓰다 보니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나는 사실 이것이 두려웠구나.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글로 쓰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죠.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 진정한 자기 인식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선도 결국은 고독한 수행입니다. 혼자 앉아서 고요히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명상, 고요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고독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는 바다는 수면이 흐려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호수는 맑고 투명해서 바닥까지 다 보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세상의 소음으로 출렁이는 마음은 흐립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고요해진 마음은 맑고 투명해집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분들은 처음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가요. 불안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생 소음 속에서 살다가 처음 조용한 곳에 오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도시의 소음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 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진짜 소리란 무엇일까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빗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계속 TV를 켜놓았어요. 아무 프로그램이라도 틀어놓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어 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조용한 게 좋아요. TV 소리가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내면의 평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셋째, 진정한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예술가, 작가, 철학자, 과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고독을 필요로 했습니다.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내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겼고 그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시들을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그 고독한 산책 시간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도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더욱 고독해졌지만 그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9번 교향곡은 그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에 만든 작품입니다.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오히려 내면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가 고흐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그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조성은 고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모방하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진정한 창조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정원을 가꾸든 요리를 하든 사진을 찍든 진정으로 무언가에 몰입하고 창조하는 것은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60이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예, 그림, 악기, 글쓰기, 사진, 도예, 목공, 자수, 뜨개질. 이런 것들은 모두 고독한 시간 속에서 꽃 피웁니다. 혼자 붓을 들고 종이를 마주할 때, 혼자 악기를 연주할 때, 혼자 글을 쓸 때, 혼자 흙을 빚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그 행위에 몰입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자아가 사라진 것 같고, 그 행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몰입은 고독한 시간 속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누군가가 평가하면 자의식이 생기고, 누군가와 함께하면 상대방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가 하는 일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은퇴 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그리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지더래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창밖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꽃을 그리기도 하고 어릴 적 기억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2~3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붓을 움직이고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3번째 선물입니다. 창조성, 몰입,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행복입니다. 넷째,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자신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된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결핍에서 나온 만남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온 만남입니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고,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가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4번째 선물입니다. 더 깊고 진실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5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모든 종교와 영성 전통에서 고독은 중요한 수행입니다. 불교의 선생들은 홀로 산속에서 수행합니다. 기독교의 은둔 수도사들도 고독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의 수피들도 고독한 명상을 실천합니다. 왜일까요? 왜 모든 영성 전통이 고독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고독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깊은 차원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라고 부르든 진리라고 부르든 그 무엇이든 깊은 차원과의 만남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아의 목소리도 조용히 하고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우리는 무언가 더 큰 것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를 넘어서는 무언가와 하나가 되는 느낌. 이것이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5번째 선물입니다. 영적 성장, 깊은 차원과의 만남, 삶의 의미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오후의 산책 시간, 저녁의 독서 시간, 잠들기 전 명상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라디오도 끄고,
오직 나 자신과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힘든 것처럼, 처음 악기를 배울 때 서툰 것처럼, 처음 고독을 실천할 때도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 기억나는 것, 감사한 것, 아쉬운 것. 무엇이든 좋으니 펜을 들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컴퓨터나 핸드폰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명상적입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느낌, 글자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 자체가 치유적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이 글로 옮겨지면서 명확해지고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단순해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1년 전의 나, 6개월 전의 나, 한 달 전의 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여전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을 하든, 공원 벤치에 앉아있든, 정원을 가꾸든, 산에 오르든, 자연은 최고의 명상 공간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계절의 변화,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나무잎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 아침 이슬, 저녁 노을.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치유합니다. 자연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느리고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자연의 리듬은 우리 몸의 리듬과 맞아떨어집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다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5분, 10분, 15분. 점점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30분, 1시간도 짧게 느껴집니다. 다섯째,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바느질, 목공, 요리, 사진 찍기, 글쓰기,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온전히 그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충만함을 느낍니다. 여섯째, 디지털 단식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혹은 하루 전체를 핸드폰과 컴퓨터 없이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찾게 되고 뭔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와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도시라도 좋고 산이나 바다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삶에 대해.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지만 혼자 여행하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매일 오후 3시에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매일 저녁 9시에 일기를 쓰는 시간,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홉 번째,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하고 즐기세요. 아, 나만의 시간이다. 드디어 혼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고독은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원하지만 갖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고독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독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고독은 평화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나로 존재할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창조성을 발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고독이 주는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0분만 고요히 앉아 계셔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것이 고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의 분주함이 지나고 저녁의 고요함이 오기 전 그 사이에 평화로운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오후입니다. 이 오후의 시간을 고독 속에서 풍요롭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충만하고 고요하지만 생동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편안하고 평화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독이 축복이 되기를, 당신의 오후가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